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기공사 공제조합 영업지원실장 홍교환입니다. 2021년도 경영지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하도급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2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법에 대해서 우리 조합 사내 변호사이신 이경준 법무팀장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조합원님을 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신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님. 저는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저희 조합 법무팀에서는 조합원분들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하도급법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 하면 통상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해서 하도급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A, 그 다음에 원사업자가 B, 수급사업자가 C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A와 B와의 관계는 적용이 안 되고 B와 C와의 관계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인 B와 C의 계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원도급인 A와 B의 계약에 대해서도 역시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하도급법은 그 명칭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도급에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원도급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원도급, 하도급 모두 적용이 되는군요.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은 통상 자기보다 작은 기업에게 일감을 떼어주는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자기보다 큰 기업에게 도급을 주어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자기보다 큰 기업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공사업의 경우에 자기보다 시공능력 평가액이 큰 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에서 가장 이제 불편한 점은 그 갑을 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갑과 을이 있을 때 을은 약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을 스스로도 이제 본인이 위축돼서 제대로 할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갑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이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나 요청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서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입증이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도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하도급법에서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을 근거로 원사업자에게 서면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부득이 서면 그 계약 없이 서면 작성 없이 계약을 이행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산재사고 발생 시에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유책사유 없이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지체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 계약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 이러한 약정 등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합니다. 네. 우리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그 보증 채권자가 특정 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부당특약에 해당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무상으로 이제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과 같이 그 대물 변제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하기로 한 약정도 가능합니까? 예,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대물변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개정이 되어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물변제도 하도급법 위반이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잔금을 늦게 주려고 이제 준공검사를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늦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10일이 지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난 후에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약정하였다면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그 60일이 넘는 기간, 예를 들어서 이제 9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은 계약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0일이 넘더라도 지급기일은 60일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급사업자 C가 발주자 A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 파산,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이렇게 3자가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체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사업자 B가 발주자 A로부터 이제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 C에게도 반드시 선급금을 줘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래 지급해야 할 선급금의 연 15.5%의 지연이자까지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네, 지연이자까지 지급해 줘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사업자 B가 발주자 A로부터 이제 설계 변경이나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 증액을 이제 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급 사업자 C도 원사업자 B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 증액을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사업자 B는 이제 수급 사업자 C에게 언제까지 증액을 해줘야 됩니까? 원사업자가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액을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 B는 이제 수급사업자 C에게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를 이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급사업자 C는 어떤 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사업자 C는 이제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서를 이제 제공해 줬는데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는 받지 못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중단된 경우 그 꼼짝없이 계약 보증금을 물어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이행 보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까? 아닙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에 위반한 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는 해석의 문제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무효로 본 사례도 있는 반면에 유효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효로 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법원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로 보고 그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유효로 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기로 한 약정, 그리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증액을 받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 주지는 않기로 한 약정, 대물변제 금지에 위반한 약정, 이러한 약정들은 모두 유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위반하는 약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 무효는 아닙니다. 아니, 하도급법에 위반했는데도 그 약정이 유효하다면 수급사업자는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습니까? 우선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 제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선 행정적 제재로는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과태료가 있고 특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당 공표,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라는 제재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적 제재와는 별개로 벌금형과 같은 사법적 제재가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과 사법적 제재인 벌금형도 같이 받을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했을 때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일단 심사관에 의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종결 처리가 되지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신고를 당한 피시민과 심사관이 출석해서 사실관계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은 후에 의결이 있게 됩니다. 의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조합 사내 변호사이신 이경준 변호사님을 모시고 하도급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님을 모시고 조합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